그럼에도 상업운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많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래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90곳. 하지만 이 가운데 실증단지를 제외하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단 6곳뿐입니다. 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풍력? 바다에다 무슨 풍력장치 해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 범위가 단순히 뭐 몇 개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기와 한 기 사이가 거리가 있잖아요. 해상 풍력을 반대한다, 사업자는 물러가라. 뭐 처음에는 다 그냥 내쫓을 생각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해상 풍력 햄으로써 우리는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에게 해상풍력 개발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고 어족 자원이 감소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고창 앞바다에 위치한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곳에선 해상풍력 설비의 실증은 물론 해양 환경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한 해상풍력 하부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놀래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감성돔과 같은 큰 어종이 발생되는데 그 감성돔이 자라는 그런 해역은 상당히 건강한 해역이라고 학술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 해상풍력 구조물은 인공 어초 역할을 하며 해양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발전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기 이전에는 이제 유속이 빨라서 어류의 생태계가 이제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발전단지에 이제 기초 구조물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그 구조물에 기생하는 그 따개비라든가 해조류, 그다음에 이제 조개류 등이 부착 생물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부착 생물들이 플랭크톤이나 작은 갑각류 등을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이들을 이제 먹이로 하는 그다음에 후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 몰려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구조물이 그 바닷속 먹이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서식지의 그 먹이 사슬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 식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절차에서 배제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나의 이해가 어떤 식으로 고려되고 존중될지 잘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갈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 역시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겪어왔죠. 하지만 영국은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과정을 핵심에 뒀습니다. In the UK, it's obviously very important that we're working closely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at goes for both for the Crown Estate as well as the developers that later on take the wind farms forward. And anticipating and working with communities, specifically areas where there may be local opposition, can be quite critical to make sure that projects are deployed successfully. Think of different ways to engage early and make sure we have a stronger stakeholder alignment up front. And as the Crown Estate, if we are leaning into those conversations before the point of leasing, we're hoping that we can bring sites to market that are de-risked already to some extent from a consenting perspective. We can give is just to do as much consultation, as much engagement as you can with the local communities to alleviate those fears, because a lot of the time the fears are just that, fears. Opportunity for objection. It has a very clearly
escalated process where your complaints or your suggestions are listened to, but ultimately it's also time bound. So there is an end point. So it's not just continuously keeping a conversation. Whereas in the UK, there is a period, there's an examination, there's an escalation process, but ultimately there is a decision. So I think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fundamentally it's communication. 국내에서도 점차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에 자리한 작은 마을. 마을 앞바다에는 10기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 풍력 단지, 탐라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이곳에 풍력 발전기가 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세울 때는 대단했죠. 그거를 소음이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내렸을 때는 그때는 이 위원장이 책임질 거냐 그렇게. 탐라 해상 풍력 단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하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무려 9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던 사업을 넘겨받은 남동발전은 가장 먼저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까 발전기에서 생기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전자파, 그리고 발전소 건설 시에 수중 생태계 파괴 등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기술적인 설명과 해외 사례 등을 적극 설명하였고, 또한 그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업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점차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탐라 해상 풍력 단지가 가동된 지 올해로 9년째. 당초 우려했던 피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로 이어지면서 해상 풍력을 바라보는 지역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뭐 이제 소음도 없고 그렇다고 뭐 굳이 그 어적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주민들이 그냥 거의 다 만족하기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주민들 쪽에서 나왔죠. 풍력 발전기 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장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 주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원하고 있죠. 제주시 구좌읍. 이곳에서도 해상 풍력 단지가 추진 중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기 지금 등대 보이시죠? 등대가 이제 평대랑 세화 경계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아마 지금 행원, 한동 경계까지 이 앞바다에 한 11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는 11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로 제주의 첫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특히 주민 참여형으로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환원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언제 하지 자꾸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주위에서 이거 언제부터 할 거고 이거 언제부터 할 거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옆 한동리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녀들의 고령화로 바다에서의 생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은 해상풍력을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풍차 있는 바닥에 은학도 가봤지만 오염된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풍차는 뭐 해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생각에도 찬성하고 싶습니다. 풍차 들어오는 거는. 바닥에 가면요. 풀이 어수다게 풀이 어서서 먹을 게 있어야 그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도 해녀들 빨리빨리 해상풍력을 이제 진행해야지 진행 안 해서 안 된다. 개장은 뭐 하는 거냐? 우리 그거라도 타먹으면서 살자. 25년도는 다 갔지만 26년도에라도 빨리 이거를
착공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상풍력 사업이 곧바로 속도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법과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허가 절차는 지금 현행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29개 법률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군 작전성 협의 같은 것들, 이런 안보 문제들은 민간에서 어떻게 접촉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결국 인허가 과정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해상풍력 발전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엔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계획 입지 방식을 도입해 사업 초기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단기간에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없애고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나 제약 조건에 대한 해결 전략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수립을 하는 게 이제 그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이 법하고 앞으로 이제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 본격적인 어떤 풍력이나 해상 풍력의 성장기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안 임자도인데요. 2025년 4월엔 습지보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상풍력 업계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탑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습지보존법 시행령상에는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 케이블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에 그거를 2m가량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설에 따른 구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부대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습지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 면적이 거의 축구장 100개의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섬과 섬 사이에 이제 송전철탑을 세워서 습지 보호구역을 횡단한다면 습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 법 개정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한림 해상풍력단지. 유지보수 인력들과 동행해 바다 위 발전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급 설비로 약 7만 3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산에어빌리티는 한림해상풍력 100메가와트 단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두산에서 개발한 모델 중에 5.56메가와트 터빈 18대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게 5.56메가와트짜리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게 블레이드의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블레이드 직경은 직경으로 한 14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한림 해상풍력단지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전 과정이 우리 기술과 국내 기업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제 국내 해상풍력 기술력이나 이제 산업 생태계는 아직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보다는 좀 다소 격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한전 등 이제 공공 주도에서 시작하는 이제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서 이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100% 국내 기술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었고요. 부산 앞바다에 준비 중인 다대포 해상풍력단지 역시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엔 국내 최초로 10메가와트급 국산 터빈이 설치되고 전 과정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 설계, 제작, 설치, 시공,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산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부품 국산화를 넘어서 지역 공급망 활성화,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촉진, 국내 기업의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구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풍력 발전기의 나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 10메가와트급 U210 풍력 발전기 나셀입니다.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도 우리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간의 저희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 이 결실을 보게 되는 시점이 다가왔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 국산 10메가 해상 터빈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부품 국산화율이 60% 정도 충족이 됐는데, 그런 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향후에는 최소한 7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해외 주요 터빈 제조사들과의 기술 격차, 그러한 기술 격차에서 비롯된 가격 경쟁력입니다. 국내 풍력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고,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은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고,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려면 초기 단계에는 정부의 R&D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일단 시장부터 만들어서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 공급망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지, 처음부터 공급망 육성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영국도 기술 주권 문제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If you go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offshore wind, the world did not have that skill base. We would like very much in the UK to have a greater footprint of wind turbine production. It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a UK company, but there are some very strong examples. We have Siemens Gamesa have a very large factory in Hull where they manufacture blades. Likewise, Vestas have a facility on the Isle of Wight where they manufacture now onshore blades for their turbines. So I think there's two angles here. One is the UK was quite willing to receive inward investment, and I think actually in Hull, for example, very early on, maybe 2015, there was a green port facility which I think Siemens invested in. So foreign direct investment brings jobs, manufacturing capability in the UK. But we have to look at the point you have to grow the market, and if you're growing the market, you've got more chance for British companies to grow with it in the supply chain, and then ultimately to produce what we call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here. No, we need to grow the market. We have an objective to do. We need to decarbonise. We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We need to look at energy security. We need to look at energy cost. 결국 영국은 해외 기업과 기술을 적극 유치해 초기 해상풍력 시장을 빠르게 키워나갔고, 이를 자국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있어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해상풍력 관련 공장과 운영센터 등 인프라는 유럽 내에서도 영국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영국의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화석연료 가격이 요동치는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영국의 에너지 안보를 탄탄히 만드는 토대가 됐습니다. 해외 개발 업체로부터 들은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정책 변화가 생기면 사업에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꼭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내는 아주 시장 초기입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많이 높은데요. 그거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2에서 3기가와트의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산업 생태계들이 형성이 되고 핵심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면 발전 단가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은 이제 현실이 돼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푸른 에너지 해상풍력. 지금 우리 바다엔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 huge opportunity and the potential to take up a leadership posi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You've got a strong heritage, kind of an industrial heritage. You've got great capabilities, almost like a ready-made infrastructure to support offshore wind. And you've got a huge wind potential. So, I think all those key components could absolutely give you a leadership position within the market. 위험은 혼자 오지 않고 기회와 같이 옵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풍력, 해상풍력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어마어마한 해상풍력 시장을 우리가 선점할 수가 있어요. 해상풍력은 에너지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리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길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TBC